현명한 투자를 위해 기업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투자업. 오늘도 기업 분석 전문가 최이배 전 의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 나왔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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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며칠 전에 한국은행이 1분기 경제 성장률을 1.6%라고 발표했는데요. 이거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 예상을 웃도는 수치다 해가지고 언론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률이 나름 괜찮게 나왔다고 이야기되는 그런 발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이렇게 회복 국면에 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네. 아무튼 수치적으로는 지금 마이너스였던 민간 소비, 그다음에 네. 이제 정부 소비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예. 그다음에 또 기업들의 이제 설비 투자가 또 증가를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경기에 좀 이제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운들이 느껴지는 어허. 그런 결과여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창민 교수님이 좀 주의 깊게 보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분석 자료들이 쭉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좀 참았던 소비가 터지는 펜트업 디맨드라고 저희가요. 요즘 그거 미국에 어려운 말이네요. 있거든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냥 코로나 때 청취자분들은 어려워해요. 아, 예, 좀 알겠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좀. 네. 예. 오랜만에 왜 구박부터. 아니, 그게 코로나 때 못 쓰셨던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코로나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평소보다 카드값 반 나오고 뭐 그랬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방역도 좋아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약간 코로나 올해에서 피로감도 있으니까 그거를 약간 소비로도 푸시고 네. 뭐 이러는 것 때문에 소비가 호전이 돼서 생각보다 좋게 나오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겉으로 나타난 지표보다 여러 가지 한국은행의 분석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약간 이제 그래도 우려해야 되는 어떤 점입니까? 지점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고용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취업자 수가 한 100만 명이 줄었거든요. 네. 애초에. 근데 지금 그 고용 수준으로는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담당 기관에서도 우려하는 게 위기가 한번 터지면 그게 위기 전에 고용 수준으로 가는데 이제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굉장히 좀 놀라운 결과를 냈는데 OECD에서 분석을 한 건데 이거는 청년 취업률이거든요. 청년 취업률인데 왜 2008년에 금융위기 저희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수준의 청년 취업 숫자율로 회복하는데 한 7년, 8년 이렇게 걸렸어요. 그렇게 많이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 세계적인 특히 그 취약층.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부가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일단 첫 번째 그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있습니까? 예. 두 번째는 요즘 두 번째 질문에 있는데 인플레이션 문제인데. 네. 이거는 제가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문제 얘기를 하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망이 계속 좀 우울해요. 가격 전망이 우울하다는 거는 계속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올해는. 안 잡힌다는 거죠. 오늘 속상한 얘기 자꾸 하시네. 아니, 근데 앞에 저는 좋게 출발했어요, 우리 방송. 예. 이게 좀 그러네. 전반적인 상황은 호전인데. 예. 제가 이걸 우려를 하는 게 사실은 이번에 선거의 대패 원인으로 대부분의 빅데이터 분석은 부동산 문제, 특히 30대의 패닉 바잉 문제를 짚잖아요. 예.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끝나고 나서 나오는 정부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책의 시그널이 여전히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평이 중평이에요. 그럼 정책 효과 발휘가 힘들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게 느낌 나쁜 정부가. 신호라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시장에서 지금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를 어떻게든 잠재워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강력한 공급 정책이 필요한데 자꾸 예를 들면 이제 서울이 지금 2017년 기준으로 2017년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한 40% 올랐어요. 네. 그런데도 자꾸 이제 정책 효과가 발휘될 거라는 둥, 이런 식의 자꾸 헛다리 짚는 얘기들이 너무 나와서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택도 없는 얘기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분명히 방송 시작할 땐 좋았는데. 자,
그런데 저 미국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6.1%래요. 네. 이거 굉장히 돈을 많이 풀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몇 조 달러 푸는 건 일도 아니대요. 예, 그러니까 뭐 1조 달러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뭐 1,000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0조인데. 네. 그러니까 2년 예산인데 요즘 뭐 미국에서 뭐만 부양책 나오면 1조 달러를 여기다 넣고 또 네. 1조 달러를 여기다 넣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돈이 이렇게 많이 풀면서 경기가 지금 돈이 풀리니까 당연히 좀 나아지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이창민 교수님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결국 이제 그게 또 물가 상승을로 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또 나타나는 그 걱정을 지금 하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논쟁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유동성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아직은 예. 이게 인플레이션의 압력으로는 또 가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좀 논쟁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예, 인플레이션 우려 말씀해 주셨는데, 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의회 연설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푸는 재원이 빚을 내서 푸는 거냐? 예. 아니면 세금을 올려서 푸는 거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부자 증세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네요. 예. 저는 요거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네. 방금 말씀드린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재정 정책을 해요. 그래서 올해 예상된 것까지 치면 거의 한 6조 달러가 돼요. 6조 달러가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GDP가 한 20조 달러 그러니까 2경 1달러에 1,000원 치면 2경이에요. 예. 그렇죠. 그 중에 지금 재정 정책 규모가 30% 정도 되는 거예요. 어허.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재난지원금 규모 예. 그렇죠. 뭐 한 10조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도 몇 달을 싸워요. GDP가 1,700조인데 예. 1,700조에 10조는 도대체 몇 퍼센트입니까? 미국은 30%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인플레이션 논쟁이 붙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은 팽팽합니다. 예. 의견은 팽팽한데 그것도 뭐 수치를 냈는데 막 이게 미국이 잘 되고 그래도 일시적인 반등일 거라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어허. 인플레이션율 따지면 저희가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한 2.5% 정도 봐요. 예. 막 이렇게 뭐가 잘 됐을 때. 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우려를 안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고 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인플레이션은 네. 그렇게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미국에 비하면 뭐 인플레이션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그리고 이제 하시지만 미국에서 지금 증세 아무튼 계획안을 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인세율도 최고 세율이 21%인데 그걸 28%로 올리겠다. 예. 그리고 소득세도 최고 세율이 37%인데 39.6% 거의 40%까지 올린다고 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 게 그 주식 등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자본이득세가 있는데요. 예. 이게 최고 세율이 지금 20%인데 이거를 39.6%로 거의 와. 2배가량 올리고 거의 2배. 예, 근데 대신 이거를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억 원 정도의 이제 투자 수익을 얻는 사람은 예. 40% 정도의 그 소득세를 물리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와. 지금 뭐 이런 그 부자에 좀 타겟팅을 해서 부자 증세로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부자 증세. 우리 정치권에서도 늘상 나오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도 저기 네. 뭔가 코로나 극복에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할 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득세의 기본세율,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6%에서 최고세율이 45%까지인데 네.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지금 0%에서 25%예요. 그러니까 너무 낮은 거죠. 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너무 낮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도 뭐 이런 것들을 좀 그 과감하게 추진하려고 작년에 했다가 예. 막상 또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반발을 사가지고 오히려 후퇴를 해요. 그래서 예.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진짜 우리가 좀 일관성 있게 가야 되고 예. 어떻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적냐. 이건 공정하지 않다라는 좀 그 설득력을 가지고서 예. 정부가 진짜 우리도 좀 증세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내고 특히나 자본이득에 대한 예.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 하나 나와요. 예. 가상화폐입니다. 네, 지금 예, 이번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그 가상화폐 때문에 피해 입어도 보호해 주는 건 아니다. 네. 보호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일부에선 꼰대 발언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났죠. 난리가. 예. 자, 두 분 이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근데 이제 은성수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열되는 시장에 찬물을 좀 끼얹으려고 뭐 이렇게 역할을 한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3년 전에 이미 2018년에 이 암호화폐 열풍이 한번 불었습니다. 그때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정부의 입장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는 돌덩어리나 마찬가지다. 네. 그러면서 이거는 거래하는 무슨 거는 돌덩어리가 이렇게 비쌉니까? 투기다. 그리고 이건 사기다.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데 예. 그런다고 하면서 막 거래소 폐쇄하는 법도 만들겠다. 막 이런 이제 약간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암호화폐라는 거는 블록체인 기술에서 나오는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렇죠.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맞아요. 정부는 자꾸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하겠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는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진짜 우리가 암호화폐라는 게 진짜 내재 가치가 있냐 없냐. 근데 이제 지금 정부 당국은 이거 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암호화폐 기술이 상용화되면은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상용화하면은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암호화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기술의 발전을 미래 가치를 보고 사람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제대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공정하게 잘 투자하고 예. 또 뭐 잘못해서 사기당하거나 거짓으로 속거나 그러지 않게 나름 또 룰을 만들어주고 예. 하는 게 정부 역할이어야 되는데 어허. 지금까지 정부는 그냥 블록체인은 진흥하면서 암호화폐는 하지 마라. 라는 3년 동안에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아니 그러면 변화된 상황에 대해 정부 인식이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아까 이창민 교수님이 부동산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셨고 예. 암호화폐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대안이 더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이제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또 이렇게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으로 이제 난리가 나니까 투자자들이 반발하니까 갑자기 그럼 세금을 안 거둘게요라는 식의 또 이상한 그런 대책을 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암호화폐 거래가 공정하게 잘 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거래소가 엄청난 돈을 벌어요. 거기 암호화폐 거래를 하면 다 수수료를 내니까요. 네. 근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식을 거래하는 그 주식 거래소는 굉장히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 그 투자자들끼리 거래하는데 이게 공정하게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시스템을 몰라요. 예.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자산을 막 먼저 사고 팔 수도 있거든요. 네. 유리하게. 어허.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거래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예. 특히나 해킹에 항상 뚫려가지고 예. 투자자들이 엄청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보안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암호화폐 거래소 요건으로 딱 지정을 해주고 이거 요건 못 맞추면 니네 암호화폐 거래소 못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 기술이 좋은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인지를 공개를 하는 일종의 사업 보고서 같은 거를 내보냅니다. 예. 그걸 이제 백서라고 하는데요. 예. 그거를 공개하고 그 기술력을 검증하는 의무를 거래소가 가져야 돼요. 어허. 그래야 그 가짜, 허위, 사기성 암호화폐가 거래되지 않게 그 거래소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 거래량이 주식 거래량을 초월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청년이 그 투자에 실패해서 자살하는 자살도 사건도 있죠. 벌어지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더 깜짝 놀랄 뉴스가 있어요. 법무부 그것도 장관실에 나가 있는 소속 검사가 사표를 내고 가상화폐 거래소 변호사로 이직을 하려다가 논란이 돼가지고 지금 예. 또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아주 시끄럽습니다. 예. 이런 가상화폐 그 시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교수님? 이거 이해충돌로 봐야 되는 문제냐? 예. 저는 이런 면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니다. 이해충돌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해충돌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나쁘고 어떻게든 규제를 만들어야 되고 특히 왜 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민으로 가고 정관 이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방식을 좀 빨리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고위공직자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의 다루던 업무 범위에 웬만한 건 다 걸려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관련 있는 업무로 다 옮기기를 막는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엔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 네. 아니, 그 이해충돌 논란을 떠나서도 예. 현직 검사가 사표 내고 그 저기 암호화폐 거래소로 간다는 그 자체도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예. 하지만 뭐 그 개인의 또 선택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건 이해충돌만큼 뭐 업무상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예. 그 거래소에 뭐 특혜를 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예. 끝으로 요 얘기만 한마디씩 그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일명 이건희 컬렉션. 네. 이번에 삼성 사회환원 하는데 엄청난 미술품, 뭐 국보급 그냥 유물도 있어요. 예. 저는 그거 보고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고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만 짚어주십시오. 일단 이 2만 점이 넘는 이 미술품이 네. 삼성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몰랐겠죠. 근데 예. 이게 2007년 8년에 삼성 특검을 할 때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 선언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깐 거예요. 예. 그래서 드러났습니다. 만일 그때 이게 안 까졌다면 예. 드러나지 않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지도 모르고 예. 은근슬쩍 갔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유명한 피카소, 샤갈 뭐 이런 작품들이 그러니까 그 돈을 근데 그거 다 어디서 어디가 사왔을까? 있지? 먼 예. 돈으로 그걸 먼 돈으로 그렇게 비싼 미술품들을 사왔으면 예. 그리고 또 그것이 진짜 밝혀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특검할 때 이 미술 작품이 그 삼성이 리움 박물관이라고 홍라희 여사가 이제 관장으로 있는 그 미술품을 이제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 수장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들이. 아하. 근데 이제 그게 개인 소유인지 아니면 이 박물관 재단의 소유인지 예. 이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특검 당시에도 이거를 일일이 다 구분하고 예. 하지를 못했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 평가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다 구분해 가지고 개인 소유인지 아닌지 상속 재산인지 아닌지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예. 논란이 생기니까 그냥 미술품은 다 기증하자. 예. 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아도 너무 많이 모으셔가지고 예. 본인들도 구별을 못 하시니. 그렇죠. 아이고, 예. 이 교수님? 뭐 저는 이 컬렉션 문제도 그렇고 예. 이 상속세 전반 문제도 그렇고 저는 그냥 한마디로 좀 그냥 도대체 왜 이렇게 온 나라 온 국민한테 예. 자꾸 이재용 부회장 걱정을 시키려고 이렇게 온 언론이 나서시나 예. 전 그게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사설 칼럼까지 아까 실려가지고 조금 전에 저희 다뤘지 않습니까? 아니, 전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상속 재산의 60% 사회환원인데 그 60%의 사회환원했다 그러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상속 세금이잖아요. 세금이죠. 예. 이제 세금을 사회환원으로까지 칭송을 해주는 정도까지 갔어요. 예. 그것도 저도 뭐 심각하죠. 꼬박꼬박 예. 저도 뭐 세금 당연히 내는데. 이재용 부회장만큼은 안 내지만 네.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예. 저도 사회환원 열심히 한다고 칭송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예. 사회환원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자, 자발적 기부와 이 당연히 내일 세금 내는 것까지 막 섞어가지고 마치 막 엄청난 무슨 그 국가의 호의를 베푸는 양 하는 게 표현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무리한 주장이 그런데 주류에서 나오고 있다. 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예. 참 서글픕니다. 이창민 교수님, 최이배 전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